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연말은 연말인가 봅니다. 전부 내년을 준비하고 또 내년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국내외 경제 전망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과 전망 특집으로 꾸며보았습니다. 말이죠. 올해도 다 지나갔는데요. 경제가 어렵다고 두 분 말씀은 하셨는데, 근데 금융시장을 보면은요, 지금 확인해 봤더니만 미국 기준으로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뭘 사든 간에 벌었어요. 둘 다 랠리했거든요. 채권이야 완전히 진짜로 경제가 나쁘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문제는 주식도 올랐거든요. 유감스럽게 코스피는 거기에 그렇게 크게 따라가지 못했는데, 근데 미국 주식 시장, 유럽이면 유럽 다 작년 말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다가 올해 초부터 쭉쭉쭉 올라가서 굉장히 올해 초부터 보면은 거의 한 10에서 20%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결국 비밀은 뭐냐? 페드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2019년 되면 정책 정상화가 계속돼 가지고 3번 올린다는 둥, 4번 올린다는 둥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1년 지나고 그러니까 오히려 올리기는커녕 3번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린 것도 내린 거지만 저희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은 페드를 더 이상 독립 변수로 안 봅니다. 저기는 그냥 뚝뚝뚝 두드리면 선물 주는 데예요. 예? 그러니까 파월 푸시란 말도 안 해요 이제. 예? 제가 이거 한 20몇 년 했는데 지금처럼 페드 의장의 존재감이 바닥인 때가 없었습니다. 예? 물론 그린스판부터 계속 볼커, 그린스판, 버냉키, 옐렌 그러면서 키 순서대로 계속 존재감이 줄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지금 제롬 파웰은 완전히 바닥이에요. 예? 대통령이 그냥 호구로 보고요. 예? 시장도 호구로 봅니다. 자,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세계 경제가. 이거 이전에 자, 이제 슬슬 내년도 전망 나옵니다. 미국 유수의 하우스들 전부 그냥 주식 뭐예요, 고. 예? 가자. 왜 고냐? 미중 무역 분쟁 해결? 이게 해결되겠어요, 어디? 설사 페이즈 1 이게 됐다 칩시다. 그래도 사실 기본적인 갈등 관계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트럼프만의 문제냐? 아니죠. 워렌 샌더스 중국에 더 심하게 했으면 했지, 중국에 프렌들리한 사람 아니에요. 바이든은 조금 프렌들리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뭐가 관건이냐? 내년도에 그 유수의 그 아이비들이 주식 고를 외치는 숨은 이유가 뭐냐? 페드가 깔아준다는 거죠. 딱 내려갈 때마다 금리 인하 해준다는 거예요. 대놓고 금리 인하 예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해봤자 한 번입니다. 근데 저희는 4번 한다고 돼 있잖아요. 물론 기본 가정은 미국 리세션인데, 중요한 거는 저는 솔직히 내년도에 미국 리세션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금리 내릴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든 주식이 하락을 하면은 득달같이 시장은 달려갈 겁니다. 왜 금리나 안 하느냐? 작년에 3번 했지 않냐? 거기다가 QE도 해라. 지금 그 페드의 그 유동성 공급, 요게 말은 RP 시장, 단기 자금 시장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고 하지만, 솔직히 한 번 푼 유동성 회수하겠어요? 회수하려 그러면 또 시장에서 난리 날 텐데. 그래서 지금 올해의 페드, 작년의 페드는 QT 플러스 정책 정상화 금리 상승 인상이었다면은, 올해의 페드는 금리 인하 플러스 스텔스 QE,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 그렇다 치고 저희 생각하는 건 뭐냐? 일단 미국 경제 불황이라는 결론이 있는데, 요거 심지어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돼도
미국은 불황으로 간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미국 기업들이 사람을 너무 많이 뽑아서 고용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 지표 보면은요 고용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고용이 좋다는 거는 뒤집어 보면은 이게 비용이니까 결국은 미국 기업들이 수익성이 이미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요 이제 더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 GDP를 보시면은요 투자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미. 그래서 저희 쪽 얘기는 저 투자가 안 좋은 게 이제 고용까지 나빠지면서 소비고 나빠지고 그러면서 한 바퀴 쭉 돌아서 미국 경제가 그야말로 리세션에 간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올해 지금 어쨌든 성장률이 2%가 나오는데 내년도 2, 4분기, 3, 4분기에 갑자기 마이너스 0. 몇이 나올까? 그리고 저렇게 지금 어쨌든 난팜 페이롤이 10만 명 이상 나오는데 내년에 되면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올까? 솔직히 저도 잘 안 믿기는데요. 이건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경제가 조금씩 내리막 가는 건 있는데 이게 조금만 더 나빠져도 예?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3분기 성장률 2.1% 나왔죠. 뭐 1.9, 2.1 나오다가 이게 1% 초반만 가도 시장은 또 난리 날 겁니다. 예? 소프트 패치인데 그게 결국은 또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럴 때 또 보험 써라 또 올해 보험 있잖아요. 그 내년이라고 보험 쓸 일 없겠습니까? 한번 썼는데 또 쓰다 그러면은 이거 힘들어요. 거기다가 또 트럼프는 더더욱이나 더 강력하게 또 몰아붙일 거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어쨌든 간에 불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어려워졌다. 내지는 미중 무역 분쟁이 설사 페이즈 1 딜이 해결됐다고 그래도 내년도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협상은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근본적인 목표는 제 생각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데 아이폰 조립 공장을 손대는 거예요. 아직 손 못 댔거든요. 손 대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땐 팀쿡이 막 달려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이번에 연말에 또 아이폰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 관세 올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찌어찌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땐 선거 이전에 분명히 아이폰 공장 어딘가 스윙 스테이트 한 군데다가 딱 해가지고 삽뜨는 거 그거 한 번만 하면은 어쨌든 간에 지큐 아닙니까?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잡음이 난다든가 아니면 미국 경제가 좀 저 어렵다든가 그러면은 페드가 금리 인하 할 것 같아요. 진짜 리세션 가면은 저는 시장은 마이너스 금리를 요구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성장률이 1% 초반으로 조금만 더 나빠져도 시장은 금리 한 100bp 정도 인하를 하라고 요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시장 콜은 내년도에도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일단 채권 금리 더 떨어지고요. 주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 그 포트폴리오 콜이 뭐냐? 주식, 채권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캐시 들고 가면 바보고 뭐든 간에 사고 있으면 어쨌든 먹는다. 근데 다만 크레딧 회사채는 좀 조심하라고 그러고요. 아까 그 회사채 고평가도 보셨으니까 주식하고 국채, US 트레저리 요거는 그냥 끝까지 들고 가라는 게 거기다가 또 주식 하는 분들은 괄호 열고 요즘 나오는 얘기 있죠. 멜트업. 이게 잘못하면은 여기서 한 20% 튀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미국식 팔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 실물 경제하고 금융시장의 어떤 괴리가 좀 너무 심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미국이 리세션 가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낙관론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딱 그렇게 가지고 주가가 좀 빠져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제 올 것이 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전 세계가 통화 정책 플러스 재정 정책까지 쓸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한 바퀴 돌았다. 그러면서 차라리 좀 차분해지는데 올해 같은 상황이 내년도에도 계속이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불안하지 않을까. 이게 온다는 불황은 안 오고 주가는 또 한 10% 올랐고 채권 금리는 또 뭐 거의 제로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더 불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뭐 경기를 어떻게 보든 간에 일단은 저희 같은 금융회사들이 내는 전망은 그래도 어쨌든 채권 주식 다 들고 가시라. 어떤 쪽은 채권 팔으라는 데도 있던데요. 이게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또 이게 시대가 시대니만큼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라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세계적 그 경제의 리스크가 해결된 거 별로 없고 결국은 미국이 통화 정책으로 다시 뭔가 리스크를 덮고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일단은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입니다. 쭉 넘어가서요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 좋은데 그러면 한국은 이 모양이냐? 예? 왜 코스피는 아직도 박스피냐? 예? 미국 주식은 전고점 뚫고 올라갔다는데 왜 한국 주식은 전고점 가려면 아직 꽤 남았죠? 왜 그러느냐? 이거는 저희 은행 견해에다가 제 개인적인 견해까지 섞은 건데요.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과 수출이 안 좋았는데 한국이 하필이면 그 제조업과 수출에 몰빵한 경제라는 거, 일단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라가 사실 독일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도 제조업 수출에 몰빵한 나라인데 차이점이라면은 한국은 반도체, 독일은 자동차, 뭐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반도체 내지는 전반적으로 제조업에 몰빵을 한 경제인데 이게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괜찮다는데 제조업이 나쁘고 수출이 나쁘고 특히 반도체는 더 나쁘고 그래가지고 반도체가 뭐 보시는 대로 내려갔죠. 그러다가 희한한 거는요 물량 기준으로는 벌써 올라가가지고 전고점 돌파해서 올라가는데 이 매출 달러 표시 수출은 그냥 제자리예요. 근데 이거 뭐 물량 올라가봤자 별 의미 없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률에는 좀 도움을 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단가가 안 오르고 요 수출이 안 오르면은 일단은 삼성전자 이익이 안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 한국이 제조업 수출에 몰빵한 경제였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일을 얘기하는데 제 판단은 독일보다 한국의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더 높아요. 거기다가 반도체라는 하나의 프로덕트에 너무 또 몰빵을 들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현상이 생겼고요. 요거는 다 알고 계신 거고. 근데 이거 뭐 결국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재정으로 좀 해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사실은 두 번째 한국 경제가 좀 주식 시장이 안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이 가계 기업 정부로 봤을 때 요 세 주체 간의 어떤 소득 배분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각 기업, 정부 그리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에요. 자, 일단은 띄는 게 작년도에 기업 가처분 소득이 18%가 감소를 했습니다. 기업 가처분 소득이 뭐냐?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거 기업 이익이에요. 작년도에 기업 이익이 그야말로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작년도 삼성전자가 그 전해에 비해서 수익이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제로 봤을 때 이렇게 됐다는 거는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뭐 그다음에 중소기업, 뭐 그런 데들이 수익이 엄청나게 나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하고 가계의 이 가처분 소득은 계속 보면은 증가율이 5%, 정부는 7% 그렇게 나왔거든요. 정부 세금 많이 걸었습니다. 가계 소득이 올랐어요. 기업체는 이렇게 피를 흘리는데 가계 가처분 소득은 올라갔습니다. 예, 좋게 보면은 소득주도 성장 성공했습니다. 나쁘게 보면은 기업이 희생한 겁니다. 자, 올해가 어떻게 됐느냐? 올해는 명목 성장률로 보면요. 참고로 재작년이 5%, 작년이 3%, 올해 1%입니다. 자, 올해는 기업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통계 안 나왔습니다만 더 여기서 계속 마이너스가 계속 나올 거로 봅니다. 두 자리 마이너스 나올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정부도 이제 세금이 안 거치니까
정부의 가처분 소득도 작년보다는 훨씬 증가세가 약해졌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가계 소득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소비가 버텨주는데 최근 한 두 분기 정도 소비가 조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 데이터를 그 부문별 소득 데이터를 분기별로 발표하지는 않는데 제 추정으로는 이게 이런 상태에서 특히 기업들이 2년 연속으로 이익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과연 가계를 그렇게 팍팍 밀어줄 수가 있겠느냐. 단적으로 월급을 과연 그렇게 1년에 한 4, 5%씩 올려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올랐던 이유는 두 번째, 사실 기업체들이 가계를 밀어주느라 희생을 했다. 근데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의 기업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세 번째,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못 올랐느냐? 근데 사실 미국도 독일도 기업 이익이 안 올랐는데, 근데 왜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주가가 올랐느냐? 중앙은행이 어쨌든 뭔가를 했거든요. 미국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금리 내렸다기보다는 시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풀 서포트 해주겠다 그런 느낌을 준 거예요. 이거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래요. 미국이 앞서니까 유럽도 어쨌든 조금씩 따라갔습니다. 유럽은 사실 별로 할 건 없는데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그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드라기가 마지막으로 선물 주고 갔어요. 근데 한국 금리 한 번 내려 두 번 내리긴 했는데 이게 뭔가 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뭔가 금융시장을 풀 서포트 한다는 느낌이 잘 안 들고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부동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진짜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유동성 때문이냐? 약간 좀 이상한 게요. 가계부채 이 증가세가 요 빨간 게 사실 이게 주택 대출 증가세인데요. 요거 증가율 피크가 2015년, 16년이고요. 그때부터는 계속 내려가요. 증가세가. 그래서 원래 부동산 시장의 오름세와 그다음에 제가 선진국 보면은 건설 투자의 오름세와 크레딧 붐이 세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아파트 값은 오르는데 가계부채 증가세 줄고요. 건설 투자 불황이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뭔가 선진국의 패러다임으로는 분석할 수가 없는 현상인데 뭐 사실은 다음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부동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못 나서는 거예요. 물론 꼭 나서야 되느냐? 가치 평가하기는 쉽진 않은데 어쨌든 한국은 그냥 현상을 봤을 때 부동산 문제 때문에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고 경기 부양은 거의 8, 90% 재정 정책으로 했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칭찬을 받는데요. 어쨌든 간에 자산 시장만 놓고 보면은 재정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이 더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 가격을 띄워주니까. 반면에 재정 정책은 이거 어쨌든 간접적으로는 오히려 채권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채권 금리를 높이잖아요. 크라우딩 아웃 뭐 그런 얘기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사실 한국의 정책 대응이 좀 자산시장 측면에서 특히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아주 최선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내년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수출 저희 쪽 견해는 어쨌든 미국 불황이니까 크게 좋아질 일은 없는데 글쎄요 뭐 올해보다 좋아진다 뭐 미중 무역 분쟁 완전 해결 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보다는 어쨌든 수출은 좋아지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좋아지는 않을 것 같고 관건은 소비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나름 성공을 해가지고 소비가 잘 받쳐줬는데 올해 중반부터 이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년도에 소비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인데요. 또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인구가 성장이 멎은 나라에서 소비가 성장률이 2% 나와도 이거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에 기대를 거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성장률은 사실 올해보다 좀 높게 나오긴 할 테지만 아까 반도체 내려간 게 그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하지만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한 내년도 성장률이 크게 좋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환율, 금리, 환율은 미국 리세션을 대입을 하면은 일단 지금보다는 좀 올라가는 거로 내지는 크게 내려가지는 않는 거로 나오고요. 금리는 한국은행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는데 그 이상 내리는 건 역시 부동산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시장 금리는 정부의 과감한 재정 정책이 이어지면서 물량 부담 때문에 채권 금리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은행 기본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가 자리를 비우셨는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5시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다 그 이후 연말에 약속도 많이 만드셨을 텐데 이만큼 남아 계신 게 놀랍습니다. 저는 뭐 오늘 진행을 맡았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우리 청중분들도 굉장히 집중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 이런 뻔한 행사 갔을 때 잘못하면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오기 쉬운데요. 재미가 없어서. 그런데 이 관에서 오신 분이나 또 민간에 우리 박사님들이나 할 것 없이 너무 이렇게 전달력이 좋으십니다. 거기도 뭐 아주 파워포인트 같은 거 보시면은 우리가 익숙한 보도 자료하고 다르죠. 예, 그래서 그거 하는데 오늘 또 뭐 윤태식 국장님 같은 경우는 질문도 안 받았지만 기사거리 다 주고 가셨고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또 그거 하고 지금 다 발표를 재밌게 들으셨겠습니다만 지금 국토교통부의 김흥진 주택정책관님 함께 해주십니다. 저기 국장님, 예, 뭐 발표할 시간이 없으셨는데 첫 질문으로 좀 바보 같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주택 정책의 목표가 집값 때려잡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들로 하여금 좀 살 집을 좀 제대로 공급해 주는 겁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 네. 해주셨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주거 안정이겠죠.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정책 대상에 따라 가지고 주거 안정의 의미가 서로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 뭐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자기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본인의 힘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뭐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지 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좀 저렴하게 낮은 주거비로 평온하게 주거 생활을 영위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정부의 주택 정책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국장님 이렇게 뭐 처음에 스타트를 끊어 주셨는데 오늘 세 분한테 그러면은 국장님은 잠시 예외입니다. 예, 세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데 왜 정부에서 정책이라고 내놓으면 내놓는 족족 집값은 오릅니까? 아니 우리 송 박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송 박사님도 소속한 기관으로 봐서는 답변하시기가 만만치 않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그 주택 시장 자체에 대한 그 변화가 그 상당히 그 에이전시 간의 유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참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 안정이라는 것이 가장 큰 타겟팅은 아마 임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직접적으로 그 모든 그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효과가 가장 크고요. 주택 자체는 이제 어포더블 프라이스라고 해가지고 살만한 가격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철저히 그 전반적인 그 유기적인 어떤 경제 구조와 경제 변화와 함께 어울려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그 가격을 자체로 그 타겟팅해 가지고 정책을 내놓은 것은 명목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면적으로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송 박사님께서 완곡하게 말씀하셨고, 제가 좀 이어서 잠깐 좀 고 박사님.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송 목사님도 지금 뭐 솔직한 얘기를 하기가 힘든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 정책의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장 안정이고요. 두 번째는 서민 주거 복지 향상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만 놓고 보면 2년 반 됐습니다만 이 정책의 목표에서는 성공보다는 실패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좀 그런 생각에 무게감이 쏠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이유가 지금 뭐 이준우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황을 보면 그렇게 성공적이지 정부가 발표하는 것처럼 성공적이지는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전세가 월세가 막 올랐는데 안정이 됐거든 이러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보완해야 될 대책도 있거든. 두 번째 해법은요, 근본 원인을 알면 근본 해법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도 과기 중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보면 결국은 지역별로, 그러니까 저는 선진국의 답이 이미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할 필요가 없고요. 저도 박사과정에 그렇게 가르쳐요. 첫 번째는 그냥 임대주택은 정부가 바뀌든 이념이 어떠하든 꾸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공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서도. 두 번째는 저는 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를 꾸준하게 하되 오히려 1주택자, 그러니까 자가주택을 갖는 것이 가장 주거복지를 높이는 길입니다. 그럼 네, 선진국처럼 저는 집이 한 채인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에 이렇게 목을 맬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오히려 내 집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박사님.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시간이 늦은 만큼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 박사님 설명하신 그 지역이 몇 개 나오던 중에 저는 허석동에서 귀가 쫑긋했는데요. 네, 김 무슨 겸이었지? 그 청와대 대변인 예. 25억 얼마였지? 7천만이었던가? 그 허름한 상가. 이런 거 컨퍼런스 뭐하러 다니고 뭐 고 박사님 그 홈페이지 뭐하러 들어갑니까? 그냥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귀동냥만 하면 이거는 누가 그런 허름한 상가를 갖다 25억 갖다가 인생 걸어야 되는 건데, 뭐 쓸데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어려운 자리 나오셨으니까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다 들으셨는데, 아니 왜 분양가 상한제를 하셔가지고 왜 로또 분양이 되게 해서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만드시고 복통이 막 유발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왜 집값을 더 올리시느냐고요. 왜 지어달라는데 왜 안 지어줍니까? 짓게 못합니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좀 전에 우리 송윤호 박사님 그 말씀하시면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고,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게 그 정부가 정책을 하면 할수록 뭐 집값을 잡지 못하고 더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정책을 하는 시점의 주택시장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는 시장에 대해 가지고 가만히 규제를 만들고 가만히 정책을 만들어서 집값을 올린 게 아니고, 그 시점에 시장이 굉장히 뜨겁고 시장에 에너지가 많고 유동성도 많고 투자할 곳도 없고 이러다 보니 자금이 특정 지역으로 몰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수요를 몰리는 부분을 분산시키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부 정책을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상한제와 관련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죠.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그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그 종전에는 어떻게 보면 선분양 체제 하에서 허그를 통해 가지고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되는 형태로 시장이 운영이 돼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시중에 여유 자금도 많고 조합 같은 경우라든지 건설사들도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다 보니 허그의 어떤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기 위한 후분양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상황을 놓고 보면 굉장히 고분양가의 분양이 앞으로 줄을 이어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분양가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에 시장 관리가 안 될 거다라는 판단하에 분양가 상한제를 저희가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제일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공급 위축 부분입니다. 오늘 예, 많은 예. 부분들이 이제 공급 예, 이야기를 많이 예. 해주셨는데, 공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하는 이야기는 항상 수요하고 연관해가지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로 보통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주택 시장에 주택을 사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네.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 10% 이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예. 그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좀 이걸 얻어먹었지만 양도세 중과 아니면 이제 종부세 부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일단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는 많이 줄었고, 지금 주택을 사시는 분의 한 절반 정도는 무주택자, 그리고 나머지 한 40% 정도가 이제 1주택자인데 뭐 교체 수요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도 갭 투자 형식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집이 다주택자가 아니고 집이 없거나 집이 한 채가 있는 사람이 주택을 사는 것이 실수요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들어가서 살지 않고 나중에 집값이 오를 걸 대비해서 지금 미리 사는 것도 실수요로 볼 것이냐, 되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수요라고 하는 실제로 들어가서 살 수요에 대해서 주택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지금은 주택을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강한데 그런 투자적인 수요까지 다 충족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필요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실수요에 비한 주택 공급이 과연 부족하냐, 그거를 딱 잘라서 부족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곡금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상한제를 통해서 앞으로 공급이 줄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서울 시내에 이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비 사업 관련해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은,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굉장히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저희가 최근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서 진도가 많이 나갔고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되게 많은 반면에 그 전 단계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나머지 단지들은 대부분이 조합 설립이라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구성과 같은 초기 단계에 있는 단지들이 현재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단지들의 경우에는 상한제와 관계없이 분양 일정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해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물량들은 예정대로 나오는 것이고, 다만 초기 단계에 있던 단지들은 나중에 분양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지들이 지금 현재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거고, 실제로 분양하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7, 8년 남아 있는데 이 상한제 때문에 공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공급 위축을 우려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은 섹시한 얘기를 해주실까 했는데, 예, 저기 우리 오석태 상무님, 예, 또 금융시장을 두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인데, 제가 평소에 알지만 우리 오 상무님의 또 부동산 쪽에 대한 또 촉도 대단하시고 관심도 대단하신데, 자, 앞서 이렇게 우리 전문적인 발표를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평소 저하고도 가끔 나눴던 그 말씀입니다.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뭡니까? 우리 부동산 정책에, 아니면 시장에? 네, 저는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경험으로. 네. 제가 역촌동 단독주택 살다가, 어디? 역촌동이요. 예. 은평구. 그랬다가 86년도에 잠실 5단지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걸 샀어야 되는데, 네. 일단 그거는 부모님 거니까. 그러고선 어쨌든 어찌어찌해서 일산을 갔습니다. 제가 일산에 갔을 때는 그때 굉장히 새 도시였어요. 진짜 신도시였습니다. 93년도에 준공됐는데 제가 그 고양시 갔던 게 97년도예요. 20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일산 사람들은 어쨌든 다 화가 나 있어요. 그건 다 아실 테고.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원하느냐? 근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값 오르는 거에 절반 이상은 사실 새 아파트 선호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 일기 신도시와 복동과 상계동이 30년, 40년 넘어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건축이 된다고 생각하는
때 있고 사실 일산처럼 거의 우린 안 돼 그렇게 포기한 데도 있는데 계속 그것 따라서 집값은 나뉘는데요. 그러면 진짜로 새 아파트가 아파트 수명이 얼마냐? 진짜로 수리해서 살면 100년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30년, 40년밖에 안 되는 건지 이게 100년 수리해서 써라. 그러면 진짜 그 다들 보면은 어쨌든 간에 옛날에 일산 살던 사람들 얼마나 진짜로 자부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보고 막 녹물 나오고 그런데 그냥 너 살아라 그러면은 이게 바뀌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는지 아니면 이 주택들을 진짜 좋은 집으로 만들 건지 저는 그러니까 주거복지 좋고요. 임대주택 좋은데 포인트는 뭐냐? 지금 애매한 입주해간 이제 20년, 25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나도 새 아파트 가고 싶은데 저는 솔직히 가만히 있는데 그 와이프들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번 갔다 오면 야 좋더라.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예. 아주 그러니까 그 수요가 있어요. 물론 경제가 망하면은 뭐 그 수요가 뭐가 없는데요. 그냥 한국 경제가 그냥 제대로 가고 망하지만 않는다고 봤을 때 그럼 새 집에 대한 수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네. 앞으로 1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팩터가 있는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국장님 많이 지어야겠죠. 뭐 전반적으로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뭐 여의도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공실이 넘칩니다. 공실, 예, 빈대가 오피스, 예, 상가, 뭐 신도시 쪽도 그렇고 한데 이게 원래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면은 공실률이 높아지고 상가가 비면은 임대료가 좀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면서요.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자영업자들도 좀 형편 좀 아니 한 달 30일 중에 20일 한 거 갖고 임대료 내고 나머지 열흘 갖고 겨우 직원들 월급 주고 자기 집에 갖고 가는 이 구도가 언제 좀 바뀔 수 없습니까? 뭐 예 어느 분이든 아무래도 이 답변은 제가 좀 예. 답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 공실이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보면 저도 국민연금에 그 투심을 하면서 이렇게 국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10%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욕이나 도쿄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나라도 공실률은 대부분 높더라고요. 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화문이나 테헤란로 밸리는 대로변은 그렇게 공실이 높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집주인들이 작은 꼬마 빌딩 같은 데서 지금 이기주의로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프리 임차라고 그래서 임대료를 낮춰주는 대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월 임대료를 낮춰버리면 집값의 그 건물의 부동산 가치가 낮아지니까 오히려 2년 있는데 한 6개월의 임차료를 무료로 해주는 이런 편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외행적으로 나타나는 임대료는 내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그 고통을 부담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듣다가 한번 국장님께 여쭤봐야겠다 싶은데 아까 이제 주택 사업의 자기 책임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이 인허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선분양하고 이거 얼핏 생각하면 이거 다 백이 있어야 되고 이거 다 뭔가 뒤가 봐줘야 되는 거고 받는 순간 인허가를 받는 순간이든 분양을 갖다가 당첨되는 순간 다 이거는 현재까지는 다 대박이었습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주택 사업의 자기 책임 민간이 알아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집 지어주고 싼 데는 싸게 비싼 데는 비싸게 비싼 집이라도 돈 있는 사람은 아무리 비싼 아파트 살 수 있는 거고 없는 사람은 좀 싸고 좀 멀더라도 내 집이 있었으면 하는 건데 이게 돼줘야 된다 싶은 거하고 그 다음 갭 투자를 안 잡는 겁니까 못 잡는 겁니까? 그 다음 또 세 번째입니다. 아까 양도소득세율 좀 낮춰주세요. 집 막 몇 채씩 들고 있는 사람들 출구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좀 답변을. 네, 되게 어려운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아무래도 안전이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기능 같은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무 곳에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사람이 살고 하는 곳이고 특히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과 관련된 기준들이 있어서 그거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인허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걸 가지고 뭐 되게 다른 조건을 막 달아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의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기준에 맞는 인허가 절차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말씀하신 갭 투자 관련해 가지고는 갭 투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단 다주택자의 갭 투자는 지금은 막았죠 저희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작년도 9.13 대책을 통해 가지고 금융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는 걸로 했던 거였고, 다만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에도 저희가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9.13 대책하면서 그 금융 대출을 해주는 대신에 거주 의무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갭 투자를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제로 이제 보증금을 끼고 그다음에 본인이 조금 모은 돈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돈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는 것까지는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자금 출처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갭 투자를 억제하는 쪽으로 저희가 네.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부분은 뭐 시중에 이제 공급 부족 이야기하면서 객관적인 물량, 새로 짓는 물량이 부족하다 플러스 매물이 부족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매물 부족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인하를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저희는 양도소득세를 인하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없으시고요. 예, 없고 어떻게 국장님만 보면- 그러신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정부 차원에서 없으시구나. 예, 그리고 그 대신에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양도세를 지금 뭐 양도세율에 3주택자는 20% 포인트를 추가로 더 내 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소득이 양도소득으로 나간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를 많이 매기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글쎄요. 양도소득세가 높으면 동일한 수준의 집으로 못 가기 때문에 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집들은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소득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과세를 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그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업계나 학계에서의 어떤 요구와 정부 쪽에서의 어떤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힘들다 할 것 같으면 뭐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에 그 종부세 고지서 나가지 않습니까? 뭐 물론 폭탄이라 그러는데. 예, 뭐 폭탄인지 아닌지는 네, 보는 네.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근데 적어도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폭탄인지는 모르겠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꽤 부담이 될 거고요. 네. 저희가 그 작년도에 밝힌 바와 같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지금 이제 85%인 걸 90, 95% 이렇게 올리는 로드맵도 발표를 했고 네.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도 계속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다주택자의 매물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 뭐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가 어떻게 실물 투자만 있겠느냐, 어떻게 전부 아파트하고 땅만 살 수 있겠느냐, 뭐 몇백 몇천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거 갖다가 뭐 소위 말해서 금융 상품으로 뭐 ETF 사듯이 주식 한 주 사듯이 그거는 우리 금융업계에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송 박사님 지금 우리 대체 투자 내지는 뭐 어떤 식으로 해서 해외 부동산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뭐 앞으로 한동안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뭐 저는 지로는 그렇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한번 무너지면은 당대 해결 안 되면 아들 주면 다 돼요. 다 회복됩니다. 세월이 걸릴 뿐이지. 그런데 좀 아프니까 혹시나 지금 그런 쪽에 해외 부동산 투자 붐 여기에 리스크는 없나요?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도 잘 몰라서 그 어디를 투자할지를 모르는데 하물며 뭐 미국, 뭐 독일 이런데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의 경우에도 대체 투자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체 투자를 할 때 대체 투자 심의위를 통해서 자산 운용의 최종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대체적인 투자가 대체 부동산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체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여기 있는 전문가가 가가지고 직접 물건을 확인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투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에이전트, 네. 에이전트를 통해서 또 움직이는 거라 실제로 우리가 뭐 해외 투자 직접 한다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그 불가능하지 않나. 오히려 현재 나와 있는 상품과 현재 그 이미 기존적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 구조에 의해서 뭐 일부 우리가 투자할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해외 물건을 대상으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습니다. 예. 정말 시간이 아쉽습니다. 패널 분 가운데 마지막으로 오석태 상무님께 한번 여쭤보고 플로어에 한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상무님, 아까 저 오늘 감동 먹었어요. 우리 오 상무님은 보니까 이 무대 체질이시더만. 몇 명 앉혀놓고 할 때보다 이렇게 훨씬 큰 자리에서 더 잘하시는데 언제 저 상암 월드컵 경기장 한번 빌립시다. 그런데 결국 연준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첫 멘트에 저는 확 갔고 감동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한은의 스탠스에 대해서 뭐 한 2번 내리긴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거예요. 내리면 좀 시원하게 내리고 뭔가 좀 말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주지. 마지못해 누구한테 끌려가서 내린 듯이 뭐 아니면 부동산이 신경 쓰인 듯이 이거다. 자, 금통위원회라고 가정합시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 상황에서 금리. 이게 사실은 이 부동산이라는 게 엄청난 제약 조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지금 소수 의견은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존재감을 과시함, 그러니까 모든 걸 떠나가지고 중앙은행 담당자다 그러면 어쨌든 자기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하기 싫으면은 안 하면 그만이고, 일단 중앙은행에 갔다 그러면은 뭐 안 되면 글로벌 트렌드 따라가야죠. 요즘 호주가 난리 났거든요. 뭐 QE 한다고 그러고 뭐 난리 났는데 호주 경제 지표 보면 한국보다 훨씬 좋아요.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잖아요. 펀더멘탈 좋다고 막 하는데도 지금 금리가 한국보다 더 낮을 뿐더러 완전히 그냥 QE도 할 수 있다고 지금 당장 안 하겠다는 거를 딱 들어오니까 벌써 이코노미스트가 나 QE 할 것 같다 그렇게 딱 어쨌든 옵션에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중앙은행에 있다면은 이왕 간 거 그냥 어차피 욕 먹는 거 가치 판단을 떠나가지고 중앙은행에 딱 갔으면은 그냥 중앙은행은 이 자산 시장을 부양해서라도 경기를 살리는 게 우리 목적이다라고 욕은 먹을 수 있겠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인플레이션도 죽었고 존재감 살리는 게 그밖에 없는데, 문제는 한국이 저도 이해가 가는 게 그걸 하기에는 뭔가 정치적으로 이게 어차피 다 정치 타는 건데요. 네. 호주, 미국은 중앙은행이 박수를 받는데 한국은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박수를 못 받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조건을 감안해야 되지 않냐. 오늘도 사실 이렇게 하는데 네. 정보 부분 답답한 것도 결국은 다 이게 정치적인 이유라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집에서 비누 도브 쓰시는구나. 네. 그래요. 자, 그러면 플로어에 우리 청중분들 가운데 한두 분 뭐 이렇게 우리 김 국장님이든 아니면 오늘 발표하신 패널분이든 해서 한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뒤에 갑니다. 아, 서영수 연구원님이시구나. 예. 미리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저 키움증권에서 온 서영수입니다. 저는 약간 재원적 성격의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고 박사님께서 한국의 이제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오름폭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것을 분석할 때 이제 감정원에서 발표하는 매매 지수를 계산하면 최근 5년간 한 23%가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그것을 적용하신 것 같은데요. 23%면 연평균 대략 한 4% 정도로 사실상 명목 GDP 성장률 수준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미국에서는 케이스 실러 지수를 쓰잖아요. 이 가중치 이런 지수의 계산 방식으로 만일에 한국의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 지수를 계산하면 5년간 75%가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최근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다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서 실기를 많이 하는 부분, 저는 통화 정책도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상당 부분은 먼저 지수를 산정할 때 방식의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문제가 지금 궁극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실거래가 지수도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보조 지표만 예, 사용하는 것 질문의 같습니다. 취지를 다 알겠습니다. 한번 국장님, 뭐 지금 질문은 들으셨겠고, 예. 저희가 이제 감정원 통계도 어떻게 보면은 통계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긴 한데요. 이게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격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단지들의 가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하고 그 가격 상승을 보고서 집값이 많이 올랐구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고 가격 변동이 없는 집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지수를 한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에 비해서 좀 가격 상승률이 낮게 나오는 것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체감하는 것하고 가까운 그런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로 거래된 가격들, 거래된 단지들의 가격 변동을 가지고서 저희가 그 상승률을 뽑다 보니까 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가격 상승기에는 실제로 가격이 오르고 인기가 있는 그리고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단지들만 실거래 가격으로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격 상승률이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 대외적 발표는 한국감정원에서 이야기하는 주택가격 변동률 지수를 쓰지만 내부적으로는 실거래 변동률도 저희가 다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가격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단지의 가격 변동률도 포함을 해야만 전체적인 가격 변동이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승인받은 통계는 그 통계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한 분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네, 예, 마이크 좀. 평범한 얘기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강만수 장관이 쓴 책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2008년도에 계시면서 그때 그 압구정 아파트가 2007년에 25억 정도 갔더라고요. 근데 2008년에 그 금융위기 오면서 제가 이제 그 경매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12억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장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권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뭐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것들이 시장 뭐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거에 반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또 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나중에 세상은 항상 돌고 도는 느낌이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만 또 뭐 한국이 잘 나가긴 하지만 또 위기에 또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석태 이코노미스트님이시나 윤태식 국장님께 여쭤보는데 위기가 올 수 있는 건지 또다시 한 12년, 13년 돼서 2008년 이후에 아니면 또 그 위기에 왔을 때 또 이런 부동산세나 양도세나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어서 그러면은 또 다른 양극화를 더 만들어낼 것인지. 왜냐하면 저도 자산이 한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뭐 SBS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집 떨어진다고 막 그래가지고 임대를 결국 임차인이 됐다가 그냥 눈 딱 감고 사놓고 전부 하셨어요. 그랬어야 되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냥 돈만 버는 것만 알았지 뭐.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
뭐 아마 우리 대부분 부동산 갖고 이렇게 뭐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제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뭐 김 국장님을 비롯해서 주택 정책을 내리신 분들이 그 부분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런 자리를 아까 우리 고종환 박사님도 그러셨고 송 박사님도 그러셨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장 우리 주택 정책관이신 김 국장님께서 흔쾌하게 거기에 어떤 업계나 학계의 요구에 맞는 그거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자리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해서 고민하시는 가운데 현장의 소리 그리고 어떤 뭐 국민들의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실감나게 그거 하시다 보면 좀 더 그 고민의 심도가 깊어지면서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까지 진짜 남아서 집중력을 발휘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인포맥스에도 또 감사드립니다. 패널 분들도 너무 잘 선정해 주셨고 오늘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좀 인사이트를 얻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께서도 그런 하루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이런 말 저런 말 많습니다만 다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이나 토론하시는 분들 관민 할 것 없이 아주 인사이트 넘치는 얘기를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전해주셨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 많은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 여기에 대해서 정책 당국도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참여자인 우리 국민들도 조금씩은 달라지는 모습, 나아지는 모습 그리고 희망 있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주간 전망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